68세 노체 여성 임수영 할머니는 오랫동안 홀로 살며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수입에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당연해 보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짐을 꾸려 이 돈을 들고 아들 명준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그녀에겐 가장 행복한 계획이라 생각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티켓을 사들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만년을 보낼 거라 여겼던 그곳을 떠납니다.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단지 손자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 걸까요? 이 사건 뒤에 숨은 세대 간 갈등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건 그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노년층이 맞닥뜨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자녀와 동거를 계획 중이거나 노후 방식을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죠. 전 임수영, 올해로 68세 된 남부 오래된 한옥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이 낡은 삼합원은 남편 철호와 결혼 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만든 집이에요. 철호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수십 년간 혼자서 아들 명준을 키웠죠. 예전엔 집안이 북적였어요.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마당에 이불을 말리던 때 이웃들이 수영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최근 몇 년 새 이웃들은 모두 도시로 이사가 버려 설날 제사도 빈방을 향해 지내야 했어요. 찹쌀경단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했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 남짓한 연금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친 보상금, 그리고 줄곧 절약하며 모은 6천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 별로 돈을 쓸 일이 없어서 저축한 돈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설 이튿날 저녁, 아들 명준이 전화로 새해 인사를 하더니 아내 리나와 함께 집을 바꾸고 싶지만 집값이 비싸서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머릿속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1억 8천만 원은 원래 명준에게 남겨주려고 모은 거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데 보태주고 저도 함께 올라가서 살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손자 라건이를 돌봐주며 리나 부부는 육아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저도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라건이 사진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을 반달 모양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할머니가 너를 찾아갈게. 기다려라 중얼거리며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몇 벌의 옷과 깨끗한 슬리퍼도 함께 담았죠. 가방은 무겁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외로움과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KTX에 올라 창가에 기대어 남쪽의 논밭과 사탕수수밭이 점점 빌딩 숲으로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는 명준이 어릴 때 모습만 가득했어요. 5살에 고열이 났을 때 세 개의 병원을 돌아다녔던 일,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울면서 엄마, 합격했어요 라고 전화했던 날이 선했죠.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삿짐 보증금을 도와주며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역에 도착하자 명준이 차로 마중 나왔는데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창백해진 얼굴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곧 우리 집안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쉬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리나가 짐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할머니, 길에서 힘드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아파트, 낡은 엘리베이터와 좁은 공간. 리나가 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공손함 속에 살짝 긴장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이삿집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2억 7천만 원 계획과 함께 꺼내자 명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 그 돈 다 본인 수고로 모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번쩍이는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리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표정이 약간 뻣뻣해 보였다. 그날 밤 낡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뒤척일 때마다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해야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 방도 생기고 매일 손자 라건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밥도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꿈속에서 라건이가 새집 발코니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며 할머니 손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며 잠들었다. 첫 주는 힘들진 않았지만 구석구석에서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다. 2베드룸 아파트에서 라건이 방, 명준 부부방이 차지하고 자연스레 내 자리는 것일 소파가 되었다. 낮에는 의자로 쓰이다 밤이면 이불을 펴고 낡은 수건을 베개 삼아 잠들었다. 어깨가 결리고 뒤척일 때마다 조심스러웠지만 모든 게 달갑게 느껴졌다. 매일 새벽 5시 30분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죽을 쓰고 나물 반찬을 준비했다. 주방과 발코니 청소를 마치면 리나가 일어나 따끈한 아침밥을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오신 건 푹 쉬시라고 한 건데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몸을 안 움직이면 오히려 어딘가 쑤시는 것 같아서요. 점심 식사 후 손자 라건이와 함께 산책하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리나가 살며시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랑나가, 우리 오늘 오후에 숙제해야 하는 거 잊었니? 할머니는 내일 같이 가시면 안 될까? 작은 손자가 할머니를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게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모든 말은 공손하고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느껴지는 무형의 경계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의식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부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으며 밤에는 TV 소리를 줄였어요. 그들이 방에서 이야기할 때면 헤드폰을 끼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이 집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내가 라건이 학교 데려올 수 있는데 그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들 명준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 학원 차량으로 픽업 서비스 이용하거든요. 라건이도 이미 그 일과에 익숙해져서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끔했어요. 그날 밤 소파에서 뒤척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으면 병원에서가 태어난 라건이를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현실의 침묵이 달갑지 않게 다가왔죠. 사흘째 아침, 라건이가 소파 끝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순간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돌리니 리나가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식탁 위 찻잔에 맴도는 연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랑나기, 할머니가 며칠 늦게 왔다가 곧 돌아가야 한단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랑나기는 입을 삐죽 내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위 부스러기를 손바닥으로 쓸어 담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난 남의 삶을 방해하는 여행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집의 가족이 아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시장에 장 보러 갔다. 요즘 랑나기가 차지키 생선 배딱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신선한 걸 몇 조각 사왔다. 돌아올 때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한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열쇠를 더듬다 문득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어머니께서 주신 6천만 원은 좋은 뜻이었어요. 우리가 받는 건 물론 문제없지만 계속 여기 머무르신다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리나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 앞에 말뚝처럼 얼어붙은 채 명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엄마도 랑나기랑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야? 알아요. 하지만 모든 걸 도우려다 오히려 우리 생활 리듬을 망치고 있어요. 요리 맛도 랑나기가 익숙해하지 못하고 저녁에 거실에서 TV 보려면 엄마가 앉아 계셔서 불편하다고요. 이러다간 제가 힘들어져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목소리에 손바닥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속까지 파고들 것 같았다. 이렇게 해요. 돈은 받고 집은 빨리 바꿔요. 그러면 할머니는 고향에 돌아가시고 가끔 랑나기 보러 오시거나 우리가 데리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머니도 편히 지내실 수 있고. 명준이 망설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렇게 못해?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지만 우리 삼방식이 엄마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는 모든 걸 통제하는데 너무 익숙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고 30초 뒤 문이 안쪽에서 열리자 깜짝 놀라 거의 넘어질 뻔했다. 리나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왜 문 앞에 서 계세요? 우리는 아래에서 이웃과 수다 떨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듬뿍 들린 생선 가방을 들어보였다. 생선 살 때 좀 오래 걸렸구나. 명준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방을 받아가며 얼굴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방금 대화를 들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에 채소를 차례로 정리한 뒤 간장과 맛술을 꺼내 생선배를 손질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평소처럼 국을 떠주고 반찬을 올리며 라건이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명준이 생선을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엄마, 역시 엄마가 만든 생선 요리가 최고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덧붙였다. 어릴 때도 엄마 생선 요리를 가장 좋아했잖아.
그날 저녁 나는 마치 삼키기 힘든 것을 억지로 넘기듯 한 입 한 입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소파에 누워 야른 담요를 덮은 채 천장을 응시하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새벽에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을 밤새 돌보던 모습, 첫 등교길에 손을 잡던 순간 그가 돌아본 표정. 내가 정성으로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내가 가정생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식탁 앞에서 예의에 바른 방식으로 떠나보내는 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이 들며 가장 슬플 때도 소리내지 않는 법을 배웠지만 그날 밥그릇을 닦으며 흘러내린 눈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새벽 첫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부엌은 고요했고 냉장고 작동 소리만 유달리 선명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 식탁에 앉아있자 어제 정리한 통장과 낡은 여행 가방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메모지를 적기 시작했는데 글씨가 천천히 무겁게 써 내려갔다. 명준, 리나. 엄마가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돈으로 집 계약금 마련해라. 잘 살아라. 걱정 말 거라. 메모지는 통장 밑에 넣어 함께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지원이었다. 살살 짐을 챙기며 그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했다. 문을 나서기 전 소파와 거실, 부엌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손자라버니 자라는 모습을 상상했었지. 저녁마다 뉴스를 함께 보던 일, 주말 시장에 가며 나누던 이야기들. 이제는 모든 것이 메마른 고요로만 느껴졌다. 아래층 공기는 싸늘했다.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골목길 나와 택시를 불렀다. 버스 터미널에서 창가 자리에 앉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을 피해온 듯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실 풍경이 흐릿해지며 고층 빌딩 대신 넓은 빈터와 낮은 단독주택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늘빛이 서서히 밝아오는데 방금 떠나온 집이 아니라 고향집 부옆 장작불과 문 앞 누리동나무가 떠올랐다. 기사가 라디오에서 일기예보를 틀었다. 오늘 기온 급강하, 중부지방은 습하고 남부지방은 아침 한파주에 라는 방송에 목도리를 더욱 올려당겼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가는 길임을, 젊은이들만의 삶의 방식과 리듬이 있는 법이지. 이 늙은이가 억지로 끼어들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어. 내가 도와준 건 사랑 때문이었지만 내 존재가 부담이라면 이 사랑도 적당히 멈춰야 할 때인가 봐.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집에 돌아가면 먼저 낡은 옷장을 치우고 뒷베란다 틈새를 메워야겠다. 아직 설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 옛 친구들 불러 한 끼 대접할까? 눈물은 안 났어. 피해자도 희생자도 아닌 이제서야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는 법을 배운 한 사람일 뿐이야. 고향인가에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옷가지와 가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람한 나무 침대는 혼자 들 수 없어 골목길 사는 이웃집 아들을 불러 새 싱글베드로 교체했다.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방은 서재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벽면을 연한 노란색으로 도배했다. 부서진 발코니 창문은 방풍이 잘 되는 이중창으로 교체하자 공사업체를 불렀다. 일주일 내내 장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았다. 때론 차를 우려 대접하고 때론 빗자루로 먼지를 쓸며 구석구석 닦아냈다.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고향집 모습에 마음도 환해졌다. 마무리되는 순간 지역 복지관에 찾아가 실버 모임의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반을 등록했다. 봉사단체 연락처도 추가해 두었지. 첫 수업 날 나를 반갑게 맞이한 미숙 아줌마가 말했다. 수영이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집에 바람 잘 통해서 그런가 봐. 우리는 함께 체조를 하고 옛 노래를 부르며 가까운 경치 좋은 곳으로 소풍도 다녔다. 매일 밖으로 나가 새로운 일상을 채워가는 중이야.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제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걸 느꼈죠. 서랍 속에 방치했던 태블릿을 꺼내 천천히 사용법을 익혔어요. 봉사활동하는 고등학생 손녀라거니 라인 설치법과 메시지 보내는 법을 알려줬죠. 이제 사진도 찍고 스티커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서툴지만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TV에서 북부 지역 비 소식이 나오자 문득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태블릿 강좌와 서예반을 등록했죠. 이제 수업 일정, 친구들과 공원 가는 날, 이웃 미숙 씨를 초대할 날 등 계획표가 가득해졌어요. 10년 넘게 쓰던 가스레인지를 새 H식으로 교체했어요.
주방 정리도 마치니 모든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 모든 변화를 아들 명준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남의 관심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만드는 삶이에요. 저녁에 샤워 후 서재에서 차를 우려 마시며 오래된 앨범을 넘기곤 해요. 색이 바랜 철호와의 결혼 사진을 보면 그 시절이 선명하게 떠오르죠. 이제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명준 가족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혼자 밥 먹고 외출하고 잠드는 게 익숙해졌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제 모습을 이렇게 또렷이 바라본 적이 없었답니다. 일요일 아침 날씨가 화창해 커뮤니티 건강체조를 가려던 참이었어요. 문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열어보니 명준이 홀로 서 있더군요. 가방을 맨 채 편복 차림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길래 어릴 적 실수하고 사과하러 온 모습이 떠올라 문득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묻자 할머니는 티타임을 준비하며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명준이는 새로 단장한 소파와 책상, 벽지를 차분히 둘러보더니 집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라고 말했죠. 행사라벨이 붙은 플래너와 영양 밀착 도시락을 보며 혼자 사는 거 꽤 잘 적응하셨나 봐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물음에 할머니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조용히 내 페이스에 맞춰 사는 게 편해. 사람은 결국 자기 발로 서야 하는 법이지. 명준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할머니는 미리 말을 막았어요. 그 6천만 원 이야기지? 가져가라니까.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공기 중에 맴도는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딱히 다른 생각은 없어요. 도움될 수 있어서 기쁠 따름이에요. 그녀가 복잡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후로 계속 전화를 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살며시 한숨을 내쉬자 명준이 말했어요. 이제 말씀하셨으니 된 거 아니에요? 우린 잠시 말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할머니가 키우는 난초 위에 내려앉고 방 안은 따뜻하고 고요했죠. 명준이 냉장고 앞에서 발견한 사진은 이웃 미숙 씨들과 봄나들을 갔을 때 찍은 것이었어요. 사진 속 중앙에 선 할머니 모습은 눈부시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사진을 몇 초간 응시하던 명준이 돌아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알아차린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이미 훨씬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놀랍게도 리나가 옆에서 락락이 손을 잡고 서 있었죠. 리나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락락이가 보러 왔어요. 락락이가 달려들자 할머니는 허겁지겁 안았어요. 익숙한 체온에 코가 시큰해졌어요.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말했죠. 리나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집 정말 예뻐졌네요.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차를 준비하고 락락이는 만화 보도록 한 뒤 리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죠. 잠시 침묵을 깨고 리나가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그때 제가 했던 말들 정말 후회돼요. 할머니는 서둘러 답하지 않았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다. 예전엔 생활이 방해받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할머니께서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조차 못했죠.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어떤 말은 정말 상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때 나도 고집이 센 편이었지.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일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었어. 명준이 눈가를 붉히며 나를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같이 살지는 못해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리나를 바라보니 예전의 형식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다가오려는 가족처럼 보였다. 물론이지. 내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다. 언제든 환영이야. 내 마음대로 오렴. 그날 밤 명준 일가는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내가 직접 준비한 집밥상에 리나가 주방에서 도움을 주며 채소를 씻는 사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명준은 내가 어떻게 철호를 키웠는지, 고향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다. 저녁을 끝내고도 락락이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결국 내 방에서 같이 잠자리에 들기로 했는데 잠들기 전 작은 팔로 내 목을 감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집이 우리 집보다 조용하고 책도 많아서 좋아요. 나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그럼 자주 놀러 오면 할머니가 동화책 더 사줄게. 그들은 그날 밤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흐르는 물소리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설거지를 도우려던 리나의 손짓은 어떤 사과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몇 달 후 명준이 이사온 단지는 내 집에서 도보로 1.2km 거리의 신형 아파트 단지였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현대식 주택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집 아래에는 공원과 시장이 있어서 자전거로 5분 거리예요. 명준이가 저에게 할머니, 이번에 집 살 때 특별히 장춘센터 근처를 골라봤어요. 나중에 편히 오시라고요 라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난 지금 살던 데도 좋은 데 가면 또 부담이 될 텐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명준이가 이번은 달라요. 이제 어떻게 해야 서로 상처 주지 않을지 알아요 라고 했어요. 결국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줬어요. 부엌과 발코니가 있어서 요리도 하고 빨래 널기도 좋아요. 이렇게 걸어서 15분 거리에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주말이면 라건이가 공부하러 오곤 해요. 가끔은 여기서 자기도 하고요. 할머니 집에는 TV가 없지만 조용해서 좋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접이식 책상과 어린이 이불을 사두었어요. 라건이가 오면 좋아하는 공원탕과 구운 두부를 만들어주죠. 저녁을 먹고는 함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요. 리나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도 않고 할머니, 라건이 수학 점수 올랐다고 보셨어요? 라며 직접 연락도 해요. 주말에 바비큐 파티에 오시지 않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더 이상 억지로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도 참견이 많은 할머니도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새 관계를 맺고 있죠. 가족이라는 건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적당한 간격이 서로의 좋은 점을 보게 해주죠.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임가의 일원이 된 건 그들이 나를 책임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설이 지나도 내 삶은 여전히 바쁘지만 소란스럽지 않아요.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에는 이웃들과 함께 커뮤니티 키친에서 밥을 짓고 나눠 먹어요.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때로는 연세 많은 언니들에게 태블릿으로 음식 주문하기, 앱 사용법, 뉴스 보는 법을 가르쳐주죠. 모두들 내가 우리 동네 생활반장이라고 놀려요. 언젠가 장생센터에서 만년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적으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손자가 명문대에 간다거나 건강하다는 시기였는데 저는 비로소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고 썼어요. 더 이상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저녁이면 발코니에 앉아 맞은편 불빛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라건이가 보낸 문자를 확인해요. 가끔 명준이 가족을 데리고 오면 리나가 도시락을 싸와 점심을 함께해요. 가장 기쁜 건 그들이 변한 모습이에요. 리나는 경계심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명준은 예전처럼 낑낑대지 않으면서 직장 이야기나 아이들 학교 일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죠. 이제 더는 설명할 필요도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들의 짐이 아니고 그들도 내 유일한 의지처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생긴 새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습관이나 의존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배운 친밀함이에요. 그 10억 8천만 원은 결국 주었어요. 새집 계약금으로 쓴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일이었어요. 올 청명절에 가족 모두 함께 성묘를 갔다 오는 길에 리나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사시는 모습이 임수영을 보며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물러서기만 할 필요는 없죠.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60대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노년은 퇴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의존을 버리니 진정한 존중을 얻었어요. 가장 확실한 관계는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잘 서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거랍니다. 이런 노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반면 자신의 생활 리듬과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친정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가까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현실과 맞닥뜨린 가족관계에서 여러분은 어울림을 고집할 건가요? 아니면 건강한 경계를 지킬 건가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거나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셨나요?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선택을 지지하든 소중한 의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고민 중일지 모를 주변인에게 공유해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의 의견과 다른 분들의 생각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